2020년도 기출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번. 자, 국세기본법상 제2찬압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산인의 제2찬압세 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여기서 틀렸네요. 청산인의 제2찬압세 의무의 한도는 그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가액이죠.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 아니라, 그죠? 여기 이쪽이 틀렸죠. 그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자산의 가액이 이게 한도가 되는 거고요.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찬압세 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가액을, 여기는 맞죠. 뒤는 맞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찬압세 의무를 진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죠.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 보충된 납세 의무니까 제2찬압세 의무가, 사업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찬압세 의무를 진다. 이때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자에 한한다. 이때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자거나, 그죠? 특수관계자거나 또는 양도인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자뿐만이 아니라, 그죠? 사업 양도인의 조세 회피를 위해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제2찬압세 의무를 지는 거죠. 여기 한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제2찬압세 의무인데, 법인이 주된 납세 의무자였을 때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제2찬압세 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올해 이제 개정이 되고, 개정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찬압세 의무를 지는 주된 납세 의무자인 법인은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삭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합니다.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납세 의무자에서 이렇게 코삭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하고 유가증권시장을 제외하고 뭐 코넥스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상장된 법인이든지 아니면 비상장 법인이든지 그래야지만 된다는 거죠. 주된 납세 의무자인 법인은, 아무튼 그 주된 납세 의무자인 얘네 상장 법인을, 이런 코스닥 상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 납세 의무 확정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찬압세 의무를 진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성립일 현재죠. 이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찬압세 의무를 질 때는 이 법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찬압세 의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틀렸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확정일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고요. 4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법인이 주된 납세 의무자였을 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삭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점주주를 말하는 거죠. 과점주주. 그들은 출자자의 제2찬압세 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여기서 틀린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 맞거든요. 근데 과점주주는 그냥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를 초과하고요. 이번에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50% 초과하는 그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돼 있었는데 올해 개정돼서 50%를 초과하면서, 과점주주의 정의가 약간 바뀌었어요.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50%만 단순히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과점주가 되는 게 아니라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방침을 결정하다든지 그런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지만 과점주가 된다는 거죠. 50% 초과하면서 여기까지 돼야 제2찬압세 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인데요. 5번도 사실은 약간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에 법인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그 법인은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재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좀 맞는 얘기인데, 이게 주된 납세 의무자가 그 출자자고, 그 출자자의 그 법인, 그 출자자의 그 법인이 지금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 재차 납세 의무를 지금 부담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재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는, 재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는 보충적 납세 의무죠. 그러면 이 출자자에게서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출자자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을 해도 부족한 경우라는 표현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정부가 국세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소유 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혜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어야지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게 맞아요, 법인이.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보충적 납세의무자니까 주된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자꾸 강제징수비 하는데, 이게 작년까지 체납처분비라는 표현이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강제징수비로 바뀌었어요. 체납처분비가 강제징수비로 바뀌었고요.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이 강제징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부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출자자가 보충적 납세의무를 져야 되니까 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래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제2차 납세의무인 자인 그 법인한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가 되는 건데, 그 표현이 지금 없어요.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지금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뭐 이것도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이 법인은 이 출자자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문제가 좀 어거지 문제긴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보충적 납세의무자인데, 그 중요한 표현이 빠졌기 때문에 다들 그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주된 납세의무자인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뭐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갑니다.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그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약간 좀 어거지 문제지만 5번이 옳은 표현이다. 보충적 납세의무자인데 중요한 표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 된다. 그렇죠? 2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후에 승인을 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신청한 다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은요, 대표자가 선임돼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승인을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개인으로 변경할 수 없어야 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신청 후에 승인을 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단체 수익을 구성에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거면 단체 수익을 구성에 분배를 해버리면은, 그죠? 요거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1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봐서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거죠. 개인으로 봐가지고요.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법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봐가지고 공동사업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자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거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거는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거죠.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받아서 법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받아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요건은 여기 리을, 미음, 비읍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입니다. 자, 1번. 원칙적인 부가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특례 제척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원칙적인 부가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세청장이거나 세무서장이 그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례제척기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신고하는 종부세는 제외한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 맞는 얘기인데요. 얘가 틀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연합 신고기한이라든지 예정 신고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만을 말한다. 신고기한 이것만. 그래서 예정 신고기한이라든지 중간연합 신고기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거 빼면 맞는 얘기인데. 3번에 조세 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여기가 틀렸네요.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얘도 1년이, 이것도 특례제척 기간 중에 하나인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원칙적인 부가제척 기간이 끝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2월 결손을 공제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 2월 결손의 공제기간이 더 길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법인세 부가제척 기간은 2월 결손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얘도 2년이 아니라 이것도 1년이죠. 다 1년인데 기간이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가 이제 한꺼번에 과세가 되는 경우래요. 그럴 때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무신고한 거죠.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하고 양도세가 같이 부과될 때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소득세의 무신고에 제척기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증여세 무신고의 제척기간을 따릅니다. 그래서 증여세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소득세만 사실 따지면 무신고 제척기간은 7년 맞죠. 그런데 이때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하고 양도세가 같이 부과되는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 무신고했을 때는 증여세 무신고의 부가제척기간을 따라서 그때 양도세 제척기간도 증여세의 무신고 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15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옳은 거는 1번입니다. 자,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제조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판례에 따른다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이거 스킵. 일단 스킵. 아무리 국기법을 공부했다 할지라도요. 판례에 따른다는 거는 일단은 스킵하고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아무튼 좀 보겠습니다. 1번. 2개 이상의 과세 기간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같은 세무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제조사 할 수, 이건 쉽죠. 이건 할 수 있죠. 2개 이상의 과세기간 관련해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은 같은 세무,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제조사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죠. 이거는 원래 원칙은 제조사 할 수 없는데 얘는 할 수 있죠. 두 번째, 국세 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같은 세무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제조할 수, 이것도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납세의무자한테 환급금 주려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제조사 해주세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제조사 해야지. 그래서 이거 2번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 확인이더라도 제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판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 사업장 현지 확인이더라도요. 이 현지 확인이 뭐 질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말이 현지 확인이지 뭐 이거를 뭐 질문에 대답하게 하거나 한다면 사업장 현지 확인도 제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예요. 이 사업장 현지 확인이더라도 조용히 와서 혼자 뭐 조용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든지 현지조사 나와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현지조사 나왔는데 현지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막 이거 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걸 대답하게 하는 거지. 그것도 제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은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4번에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이게 옳은 거고요. 4번에 제조사 허용 사유인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 탄로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 있는 경우를 말하면 당연하죠.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이게 조세 탄로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려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개연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는 필요 아닙니다. 그냥 막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연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만 조세 탄로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종로세무서는 같은 세무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일단 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 과세관청 말고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세무조사를 했던 게 있던 거예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뭐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도 과세관청이고 종로세무서도 과세관청이죠. 과세관청이 조사한 거는 또 다른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세관청 외외 기관이 자기 직무상 목적을 위해서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는 이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지만 같은 과세관청에서 조사한 거는 다른 과세관청에서 조사하면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기법 문제를 4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국진법 문제. 국진법이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양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기법의 한 양은 3분의 1도 채 안 돼요. 3분의 1? 한 그 정도 되는데 근데 나오는 건 거의 같단 말이죠. 가성비 좋죠. 암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진법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 자, 압류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압류를 해야지만 되는 필요적 해제 사유와 압류를 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어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니까 필요적 압류 해제 요건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해제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1번,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충당됐어요. 이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가 충당된 거니까 이건 임의적 해제 요건이에요. 두 번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냈어요. 받은 거야.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제3자가 나타나더니 그거 체납자 거 아니다. 그거 내 거다, 그 재산. 그래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 체납자 재산 내가 압류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 제3자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빨리 돌려줘야죠. 이거는 압류 해제를 해야지만 되는 필요적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니은. 그 다음에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서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없을 때 얘기했죠. 이제 올해부터는 체납처분이라는 표현 대신에 강제징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게 이제 국진법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작년까지는 체납처분 중지라는 게 있었어요. 체납처분 중지라고 하는 게 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추산가액이 팔아서 받을 추정 계산되는 가액이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체납처분비가 100만 원 드는데 이 재산은 팔아봤자 추정되는 금액이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압류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체납처분 중지하고 이게 오히려 보관 비용이 더 든다니까. 체납처분비 그걸 이제 강제징수비라고 하는데 그게 비용이 더 든다니까요. 그러면 체납처분을 중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 체납처분 중지라는 표현은 없어지고요. 표현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서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그 압류한 재산 바로 돌려줘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돈 더 나가. 팔아봤자 얼마 안 돼. 강제징수를 종료해라 이렇게 표현이 그게 작년까지는 체납처분 중지였는데 이 표현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면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압류한 재산 돌려주라는 거죠. 필요적 압류해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즉시 압류해제를 해야 됩니다. 리을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재산 제공하면서 그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이거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 해제 요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압류 후에 재산가액이 변동해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압류를 강제는 아니에요.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비읍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그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니은은 제3자가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거고요. 비읍은 제3자가 소송 걸기 전에 이거를 그 압류한 그 관할 세무장한테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장이 봤더니 아직 제3자가 소송 제기 안 했는데 3자가 그거 체납자 거 아니다, 내 거다라고 관할 세무장한테 서류를 제출하면은 관할 세무장이 그 내용을 봤더니 진짜 그 소유권 중에 상당한 이유가 있네, 진짜 제3자 거 같네 라고 한다면 압류를 해제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제3자 소유권 주장, 매각 5일 전까지 제3자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를 제출하고 소유권 주장을 하는데 관할 세무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압류 해제. 만약 관할 세무장이 봤을 때 좀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제3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제3자가 소송 걸겠죠. 그러니까 비읍 다음에 니은을 하는 거죠. 소송 걸어가지고 이제 이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제3자께 맞다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또 필요적 압류 해제. 필요적 압류 해제는요, 여기 니은, 디귿, 비읍. 니은, 디귿, 비읍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징법 공부하시면은 요 정도 내용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국세징수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요. 올해 이게 국기법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중에서 그 중에 납부기한의 연장, 그 납부기한의 연장하고, 그리고 작년에 국징법에 징수유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합해져 가지고요. 이거는 작년까지에는 이건 국기법 내용이었고, 요거는 작년까지 국징법 내용이었고, 뭔가 기한을 다 연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죠? 납부와 관련해서 또는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거라서 올해는 이 두 개를 전부 다 합해 가지고요. 얘네를 뭐라고 했냐면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라는 제도로 합해 버렸어요.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 및 납부 고지의 유예. 요런 표현으로 올해 바뀐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전부 다 국징법으로 요렇게 전부 다 국징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1번.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연장 및 유예 사유. 그렇죠. 이 연장 및 유예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어서 될 수도 있고, 도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재산상에 심한 손해를 입게 되면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납부 기한의 연장 및 납부 고지의 유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납세자가 함께 사는 어머니가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렇죠. 함께 사는 어머니가, 동거가족인 어머니가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돈 필요하죠. 재산상으로 굉장히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재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니까 연장 및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해서 납부 고지서의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유예하지 않고 국기법에 따라 공지 송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이번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작년까지는 국징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납부 고지서를 송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송달할 수가 없으니까 납부 고지서를 못 보내니까 그런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나 사무소를 알게 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제도가 작년에 있었었는데 이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제도가 올해 없어졌어요. 올해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진 이유가 이거는 국징법에 있었고요. 국징법에 있었는데 국기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똑같이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우편 송달이나 교부 송달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기법에서는 이런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편 송달이나 교부 송달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공지 송달할 수 있다. 공지 송달한다 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국기법에 똑같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지 송달해라. 우편이나 교부 송달을 못하니까 공지 송달을 해라. 라는 제도가 이거는 국기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징수를 유예를 하라는 거냐, 공지 송달을 하라는 거냐. 징수 유예는 국지법에 있고 공소유예는 국기법에 있으니까. 몇 년 전에 국기법이 확 바뀌면서 원래 국기법과 다른 세법이 붙으면 국기법이 우선 적용됐었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다른 세법을 따르고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기법을 따른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한 2년 전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도 내용이 있고 여기도 있으면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삭제. 그죠? 뭐 하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을 못하면 국기법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남고요. 얘는 삭제했어요. 똑같이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국지법에서는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를 해라. 국기법에서는 공시송달을 해라. 겹쳤다는 얘기죠. 이걸 삭제시켰다는 얘기는 국기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4번에 세무서장은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에 해당 납부자가 국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장 또는 유예를 취소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 안 했으니 분할 납부해야 될 기한까지 안 냈으니까 취소하고 연장 및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납부기한의 연장 및 납부 고지 유예의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연장 유예를 취소하고 관계되는 국세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 5번에 세무장은 고지된 국세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교부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런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유예 기간 동안에는 교부 청구를 제외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는 거죠. 교부 청구를 제외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다. 즉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부 청구를 제외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징수를 유예한 기간이라 할지라도요. 그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해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부 청구를 제외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6번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납세 증명서에 관한 문제 가끔 나오죠. 또 나왔네요. 국세징수법상 납세 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납세 증명서는 납부고지의 유예액, 압류 매각 유예액, 압류된 재산의 환가 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포함해서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아니죠. 이런 유예를 해줬던 이렇게 봐주고 있는 그런 세금을 제외한 얘네들 봐주고 있으니까 걔를 뺀 나머지 체납액은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러한 서류가 납세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얘는 제외하는 거고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국세에 대한 납부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해외 이주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얘는 맞아요. 내국인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가 틀렸어요.
국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외국인의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받을 때,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이제 국내에 체류 관련 허가를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하거든요. 이건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를 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를 계속 하려면,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국내 체류 관련된 허가를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얘가 아니라 외국인은 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3번에 국세 강제 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장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세무장이 지금 국가한테서 돈을 받는데 세무장이 받는 거잖아요. 세무장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데 세무장이 무슨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까? 그죠?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4번에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내가 체납액이 없다는 거를 증명해야지만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장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채권 양도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자예요. 그럼 원래 계약자 외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채권의 양도인 뿐만이 아니라 그 채권의 양수인에 둘 다다.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둘 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국가가 대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채권의 양도인 뿐만이 아니라 양수인 둘 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네요. 이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발급일령제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이건 맞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납세증명서 발급할 때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납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단축시킬 수가 있죠.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축시켰으면 그 사유와 그 유효기한을 명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30일이 아니라 납부 고지세의 납부기한까지로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30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국세징수법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평소에 이제 안 했다면 국기법이나 국징법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국기법이나 국징법이나 국조법이나 조처법은 지금부터 3번에서 4번 정도 정말 정성들여서 꾸준히 보셔야 된다니까요. 거기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가끔가다 13문제 정도 나오고요. 12문제나 13문제 정도 나왔을 때 거기에서 9개, 10개는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된다고요. 1차를 앞에 두고서는 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8번. 국세징수법상 국세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장이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 2번. 납세자가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징수를 받을 때에는 세무장은 납부기한 전이더라도 그 납세자의 납세 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가 있다. 이거를 납부기한 전 징수,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납기 전 징수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표현이 바뀌어가지고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표현이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내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얘가 안 냈어. A가. 그래서 부천세무서에서 A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가지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보낸 거죠. 납세고지서라고 안 하고 이제 납부고지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납부고지서를 이제 보냈어요. 그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서 보냈고 납부기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A가 소득세도 체납하게 된 거야. 또는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거예요. 소득세나 지방세를 체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봤자 지금 다른 세금을 체납했다면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천세무서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봤자 어차피 징수를 못 하겠죠. 이 사이에 지금 이 A가 다른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봤자 징수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이 납부기한 전에 납세 고지서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징수하겠다. 그럼 우리가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고 그럼 어차피 징수가 안 되겠죠? 다른 국세를 체납했는데 근데 이 국세를 어떻게 내겠어요? 못 내지. 근데 이제 납부기한이 땡겨지잖아요. 이렇게 납부기한을 땡겨가지고 하고 납부기한 전 징수에 대한 고지서를 보내봤자 어차피 징수를 못 할 건데 납부기한 전 징수에 대한 고지서에 납부기까지 납부를 못하면 얘는 독촉 절차 없이 이 징수서 보냈다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면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징수를 받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이더라도 그 납세자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부가세 납부고지도 보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지방세 체납이 지금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납부기한 전이더라도 그 납세자의 납세 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맞는 얘기네요. 3번에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고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하고 납세자한테도 통보해야 됩니다. 양도담보권자한테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고지 할 때는요, 그 양도담보권자의 주소고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본래의 양도담보 설정자가 납세자잖아요. 주된 납세자. 그 납세자한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맞는 얘기. 4번에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한이 끝난 날에 납부고지, 이거 또 납부고지에 대한 일반 원칙인데요. 그게 기간을 정해서 납부고지를 유예했잖아요. 그러면 유예가 끝난 날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유예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유예가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끝난 날에 다음 날. 이게 틀렸어요.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5번에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무자에게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고지서로서 고지할 때 납세자한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납세자는 이제 주된 납세무자가 되겠죠. 걔한테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 자, 9번 문제.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안 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안 하면은 이것도 처벌받겠죠? 그리고 원천징수를 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징수를 안 했을 때도 잘못한 거고 원천징수를 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얘는 1,000만 원이에요. 처벌이. 근데 원천징수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에요. 얘는 벌금만 1,000만 원인데 얘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아예 안 한 것보다 원천징수를 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법정형이 그러니까 얘가 더 법정형이 더 크다니까요. 1번이 맞는 거예요. 1번 바로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보다 원천징수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형량이 더 큽니다. 그죠? 이건 뭐 조세범 처벌법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2-3페이지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용인이 그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하는 범칙행위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양벌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너 네가 시킨 일을 해가지고 얘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해서 개인도 벌을 가하는데 벌칙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양벌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사용인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했을 때 그때 처벌을 할 때에 그 사용인들에 대한 사용자죠. 그러니까 사용인들에 대한 그 사용자인 개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데 그거는 징역형이 아니고요. 이게 다 벌금형에 과한 경우에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거죠. 이 양벌 규정은 벌금형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개인의 사용인이 그 개인의 업무, 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해서 벌금형에 과한 경우에는 그 개인도 벌금형에 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인 거죠. 틀렸고요. 3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나 지방세청장이나 세무서에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사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꼭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사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에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조세범 처벌법의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다 7년이에요. 7년, 10년이 아니라. 그죠? 근데 10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그 특가법에 따라서 그 특가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 특가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고요. 그게 아닌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7년. 특가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 그게 아닌 일반적인 조세범 처벌법 그 벌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 그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용 면탈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했을 때에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나중에 암기를 달달달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 조세범 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병가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병가할 수 없는 경우는 여기 4번. 4번. 얘 빼고 나머지 여기 2번과 5번은 같은 거예요. 재원하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죠? 승계한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계산서를, 그죠? 매출, 매입, 처별, 생계사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하거나 매출 또는 매입, 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하거나 같은 거예요. 2번하고 5번은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 이렇게 병과할 수 있는 겁니다. 병과할 수 있는 거.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4번은 그렇지 않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있거든요.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1, 2, 3, 5번은 그 4가지에 해당하고요. 4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국조법은 39번하고 40번에 있는데 얘기했죠? 국조법 2개는 공부를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국조법 2문제는 특강에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문제 풀이할 때 그냥 2문제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걔를 뺀 이제 나머지 법수부 문제.